바다 내음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와 은은한 재즈의 선율. 그곳이 바로 강릉에 있는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의 집이었다. 나, 박서연, 70살 몇 년 전 45해를 함께한 남편을 오랜 지병 끝에 떠나보냈다. 도서관 사서로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한 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내 손을 떠난 지 오래였다. 남편은 김민준, 72살 은퇴한 재즈 피아니스트로 그 역시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었다. 우리를 이어준 것은 공통의 지인이 연작은 음악회였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내게 그가 말을 걸어주었다.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그 온화한 말투와 음악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눈빛에 나는 마음이 끌렸다. 나의 전 남편은 성실했지만 예술에는 문외한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민준 씨의 세계는 내게 전혀 새로운 눈부신 빛처럼 보였다. 혼인신고를 하고 내가 그의 집으로 이사 온 것은 여름이 한창일 때였다. 경포 해변에서 가까운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오래되었지만 운치 있는 단독주택. 창문에서는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 발을 들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집 전체가 마치 하나의 미술관 같았던 것이다. 벽이란 벽마다 걸린 선명한 색채의 유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주위에 무심하게 놓인 악보들과 선반에 빽빽하게 들어찬 레코드판. 그 모든 것이 그의 죽은 아내 이혜진 씨의 것임을 나는 바로 깨달았다. 그녀는 화가였다. 민준 씨가 연주하는 재즈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선율을 캔버스에 옮겨 담는 듯한 정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들었다. 집안에 가득한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거실 중앙, 가장 볕이 잘 드는 벽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 씨를 그린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그림 속의 민준 씨는 내가 모르는 정열적인 젊은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을 혜진 씨의 그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아플 정도로 전해져 왔다. 서연 씨, 피곤하죠? 차 한 잔 타줄게요. 민준 씨는 다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곳은 오늘부터 나의 집이 될 장소. 그런데 나는 마치 누군가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 길을 잃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다. 내가 가져온 몇 안 되는 짐, 책 몇 상자와 수수한 색깔의 옷들이 이 화려한 집 안에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고 빛바래 보였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섰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마치 내 마음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들려왔다. 민준 씨와의 생활은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침에는 그가 내려주는 커피 향으로 눈을 뜬다. 내가 만드는 한식 아침밥을 맛있다, 맛있어 라며 정말 기쁜 듯이 먹어준다. 낮에는 그는 피아노 앞에 앉고 나는 창가 의자에서 독서를 한다. 조용하지만 충만한 시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항상 야은 막 같은 것이 쳐져 있었다. 원인은 역시 혜진 씨의 그림자였다. 민준 씨는 결코 심술궂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이 더욱 나를 괴롭게 했다. 이 곡은 말이야, 혜진이 특히 좋아했어. 그녀의 그림을 보면서 들으면 또 각별하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내게 레코드판을 들려준다. 거실에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그는 눈을 가늘게 뜬다. 그녀는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그리는 걸 좋아했지. 이 그림 그릴 때도 사흘 밤낮을 여기에 이제를 세워두고 있었어. 그의 말은 모두 과거를 향해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세계는 혜진 씨라는 존재와 너무나도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나는 그 완벽한 원의 바깥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그가 내게 다정하게 대할수록 나는 그가 나를 통해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 시달렸다. 그는 조용하고 온화한 경청자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그의 아름다운 추억을 깨뜨리지 않고 살며시 옆에서 미소 지어주는 존재. 그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하고. 어느 날 나는 소소한 저항을 시도했다. 거실 구석에 있는 책장. 그곳은 혜진 씨의 화집이나 미술 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가져온 문고본 몇 권을 그 비어있는 공간에 꽂아 넣었다. 내가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는 작고 작은 표시. 하지만 다음 날 내 책들은 슬그머니 사이드 테이블 위로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책장에는 어느새 민준 씨가 어디선가 꺼내온 듯한 오래된 재즈 잡지가 꽂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무언의 사건이 나와 이 집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밤, 둘이서 나란히 침실 이부자리에 든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늘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민준 씨는 내 손을 잡으려 하지도 몸에 손을 대려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나에 대한 배려인가 아니면 그의 마음이 아직도 혜진 씨의 것이기 때문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옆에서 잠든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의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 혜진 씨일 것이라고 쓸쓸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강릉의 밤은 바다소리로 가득하다. 그 소리가 나의 고독을 더욱 깊고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다. 가을이 깊어지고 강릉의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골이 더욱 넓어져 있었다. 민준 씨는 나를 근처 재즈 카페에 데려가기 시작했다. 여기 사장님과는 오랜 친구 사이야. 옛날에는 자주 혜진이와 셋이서 밤이 새도록 음악 얘기를 나누곤 했지. 그는 그립다는 듯 그렇게 말하고 사장님 또한 사모님 정말 멋진 분이셨죠. 그림처럼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라고 악의 없이 말한다. 나는 애매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곳에서도 또 나는 새로운 부인이 아니라 혜진 씨가 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 어느 주말 오후 민준 씨는 오랜 친구의 병문안을 나갔고 나는 혼자 집을 보게 되었다. 집안에 가득한 정적. 나는 마치 탐험가처럼 이혜진 씨의 성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아틀리에로 사용되었다는 2층 방 그곳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젤에는 그리다만 캔버스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팔레트에는 말라붙어 갈라진 물감들이 보석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선반의 서랍을 나는 막아 낀 것처럼 살며시 열어보고 말았다.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편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중 하나를 나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 들었다. 그것은 민준 씨가 혜진 씨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다. 젊고 정열적인 말로 쓰인 사랑의 고백. 내가 전 남편에게서도 그리고 민준 씨에게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열렬한 말들의 향연. 내가 없는 세상은 색이 없는 세상이야. 나의 음악은 너라는 태양이 있어야 비로소 빈. 한 통 또 한 통 읽어가는 사이에 내 가슴은 차가운 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질투라는 감정과는 조금 달랐다. 그것은 압도적인 패배감이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완벽한 사랑 이야기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빛바랜 존재였다. 나는 민준 씨의 태양이 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색이 없는 세상에서 색을 되찾아 줄 수 없다. 나는 그저 그의 조용한 여생에 함께하는 온화한 달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준 씨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편지를 서랍에 되돌려 놓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1층으로 내려갔다. 서연 씨, 다녀왔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죄책감과 함께
내 가슴에 박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좀 차가워서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집은 나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겨울이 찾아와 강릉의 바다는 낯빛 하늘을 비추며 잠잠해져 있었다. 나와 민준 씨의 관계 또한 차갑고 조용한 것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 당장 대화만을 나누며 마음속 깊은 곳은 건드리지 않으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것은 부부라기보다는 불편한 동거인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계절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다. 거리는 일루미네이션으로 빛나고 즐거워 보이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넘쳐났다. 민준 씨가 오늘 밤은 밖에서 식사라도 할까라고 권했다. 조금은 내 마음도 들떴다. 하지만 그가 예약해준 곳은 바다가 보이는 클래식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여기는 말이야, 옛날에 혜진이 생일에 매년. 그렇게 말하다가 그는 흠칫 입을 다물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으로 우리 사이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식사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에 어두운 바다에 흔들리는 배의 불빛을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맛있어야 할 요리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몇 번이고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나는 정말 서투른 남자야.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고 말이야.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강하면 될 일인걸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의 다정함을, 추억 이야기를 미소로 받아들일 강함이 내게 있었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거실 구석에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책을 읽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슬프고 그리고 다정한 곡이었다. 재즈의 정열적인 울림이 아닌 마치 겨울 밤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처럼 고요한 음색. 한 곡을 다 연주한 그가 툭 하고 말했다. 방금 만든 곡이야. 나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지금 곡. 서연 씨를 생각하며 만들었어. 그의 눈은 거실의 혜진 씨 초상화가 아닌 똑바로 나만을 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모르는 책을 많이 읽어. 내가 모르는 요리를 조용히 만들어줘. 내가 모르는 얼굴로 창밖의 바다를 보고 있을 때가 있어? 당신은 내가 모르는 조용하고 깊은 세계를 가진 사람이야. 그것을 소리로 만들고 싶었어. 그 말은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에 따스한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는 나를 혜진 씨의 대역도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는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 노력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그 방법이 너무나도 서툴고 그리고 과거라는 커다란 존재에 얽매여 있었을 뿐인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실이 풀려나가는 듯한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 사이의 얼음은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혜진 씨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달라졌다. 혜진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서연 씨는 고요한 수면에 피는 수련 같아. 그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별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란히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게 커다란 구원이었다. 나 또한 조금씩 변하려 노력했다.
그의 재즈 세계를 좀 더 알고 싶어졌다. 그가 추천해주는 레코드판을 이번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들었다. 처음에는 차이를 잘 몰랐던 소리의 홍수 속에서 빌 에반스의 피아노의 섬세한 아름다움이나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의 고독한 울림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곡 왠지 애절하네요. 그렇지. 그게 좋은 거야. 그런 대화가 우리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봄이 되어 정원의 벚꽃이 만개했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민준 씨, 이 집에 제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주시겠어요? 그는 순간 놀란 듯한 얼굴을 했지만 이내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어디가 좋을까? 나는 거실에 볕이 들지 않는 북쪽 벽을 가리켰다. 저기에 작은 책장을 놓고 싶어요. 그곳은 혜진 씨의 작은 풍경화가 조용히 걸려있는 곳이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화를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둘이서 가구점에 나가 내가 고른 키가 낮고 심플한 나무 책장을 사왔다. 둘이서 땀을 흘리며 그것을 조립하고 벽가에 설치한다. 내가 가져온 문고본을 한 권, 또 한 권 나란히 꽂아간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확실한 나의 성이었다. 민준 씨는 그 책장 앞에 서서 내 책들의 책등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 책장이 생겨서 이 방의 공기가 조금 더 맑아진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용기 있게 했는지. 나는 이제 이 집의 손님이 아니다. 이 집에서 그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인 것이다.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민준 씨는 평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연 씨의 책장에 바치는 즉흥곡이야. 그리고 연주된 것은 경쾌하고 즐거우며 봄 햇살 같은 멜로디였다. 나는 그 음색에 감싸이며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여름이 다시 강릉에 찾아왔다. 작년 여름 내가 이 집에 왔을 때와 같은 강한 햇볕과 귀가 따가울 정도의 매미 소리. 하지만 내 눈에 비치는 풍경은 작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넓이를 선사해주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집안 가득 장식된 혜진 씨의 그림 또한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집의 역사를 수놓는 아름다운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민준 씨와 나는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된 것 같다. 우리는 자주 웃고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해준다. 그가 옛날 재즈 뮤지션들의 파격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때로는 텔레비전 채널 다툼으로 아이처럼 말다툼을 하기도 한다. 그런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다. 그날 내가 절망 속에서 발견했던 서랍 속의 연애 편지. 그 일도 나는 민준 씨에게 털어놓았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당신들의 사랑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버렸어요. 그는 내 고백을 조용히 들은 후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그건 내 청춘 그 자체야. 타오르는 듯한 격렬한 불꽃이었지? 하지만 말이야, 서연 씨. 그는 말을 이었다. 불꽃은 언젠가 타서 없어져 버려. 하지만 당신과의 시간은 마치 조용히 깊게 차오르는 샘물 같아. 어느 쪽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게 아니야. 둘 다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야. 그의 그 말에 나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있던 마지막 가시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 그것은 비교하는 것도 다투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형태로 존귀한 것이다. 나는 혜진 씨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인 채로 민준 씨의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마음속 깊은 고두로부터의 평온을 얻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의 관계는 또 하나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날은 대형 태풍이 관동 지방에 접근하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이 낡은 집의 창문을 두드리고 때때로 윙 하고 불길한 소리를 냈다. 밤이 되어 마침내 정전이 되었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 우리는 촛불에 의지해 거실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집안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꽃이 거실 벽에 걸린 혜진 씨의 그림을 환상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다. 정전되기 전까지 흐르던 재즈 레코드는 멈췄고 지금은 그저 집 밖에서 맹위를 떨치는 바람과 비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준 씨와 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없이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고 있었다. 기대와 불안을 가슴에 안고 이 집의 문을 들어섰던 날 혜진 씨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맥없이 무너졌던 나날들. 그의 선의의 말에 상처받고 고독을 느꼈던 밤, 서랍 속의 연애 편지를 발견하고 절망했던 오후.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그 겨울밤의 곡은의 책장이 이 집의 소박한 빛을 밝혀준 봄 하나하나의 기억이 이 폭풍 소리와 겹쳐져 내 가슴에 밀려왔다. 무서워, 서연 씨.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것은 아첨도 배려도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이 폭풍의 중심에 단둘이 있다. 그 사실이 신기하게도 내게 안도감을 주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이 사람 곁에 있다면 무섭지 않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살며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의 온기가 지그시 내 몸에 전해져 온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나는 계속 무서웠어. 나는 숨을 삼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촛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내가 모르는 나약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혜진이를 잃고 난 후의 10년, 내 시간은 멈춰 있었어. 그녀의 추억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것이 그녀에 대한 성의라고 믿었던 거야. 그는 한 번 말을 끊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을 만나고 다시 한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빛이 보였어. 하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무서워졌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은 혜진이를 배신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와의 시간을 덮어써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래서 나는 무의식 중에 당신과 혜진이를 비교하고 당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 정말 못된 남자야. 그의 고백은 폭풍 소리에 묻힐 듯 가냘팠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겁고 그리고 따뜻하게 울렸다. 그 또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사랑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느꼈던 고독은 나만의 고독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아픔과 불안을 각자 다른 곳에서 혼자서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내 손을 살며시 겹쳤다. 울퉁불퉁하고 오랫동안 피아노를 쳐온 그의 커다란 손, 그 손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 무서웠어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당신의 그 커다란 사랑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작고 빛바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추억에 방해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언젠가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계속 무서웠어요. 우리의 고백은 폭풍우 치는 밤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녹아 들어갔다. 말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벽으로 우리 사이에 버티고 섰던 것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그리고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민준 씨는 내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서연 씨, 나는 이제 과거의 환영을 쫓는 것은 그만둘래?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당신이 모르는 나, 내가 모르는 당신, 그것을 이제부터 둘이서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다. 그 눈동자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몸을 기댔다. 나는 그의 어깨에 갸웃 하고 머리를 기댔다. 그의 규칙적인 호흡 리듬과 힘찬 심장 고동이 내 몸에 전해져 온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만은 폭풍 속에서 잘라낸 것처럼 평온하고 충만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 불타는 듯한 정열과는 다르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에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애로움이 가득한 깊고 깊은 영혼의 교감이었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촛불이 꺼지고 날이 밝을 때까지 폭풍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굳게 손을 잡은 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이 폭풍의 밤이 우리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과거의 사랑에 대한 애도는 끝나고 미래의 사랑에 대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맹세가 맺어진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파랗게 개어 있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긴 나무들의 초록이 눈에 선명했다. 정전은 복구되었고 집안에는 평소의 일상적인 빛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어제까지와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더욱 부드럽고 더욱 따뜻하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준 씨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서연 씨, 한 가지 상의할 게 있는데. 나는 된장국 그릇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뭔데요? 그는 거실 중앙 가장 눈에 띄는 벽에 걸린 혜진 씨가 그린 젊은 시절 자신의 초상화를 가리켰다. 저 그림을 아틀리에로 옮길까 해.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저 그림은 이 집의 상징이자 민준 씨의 마음의 버팀목 그 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민준 씨의 저 그림은 당신에게 있어서 보물이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야. 그는 내 말을 가로막고 온화하게 말했다. 하지만 말이야, 보물은 소중히 간직해둘 장소가 있어도 좋아. 거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간이야. 그래서 저기에는 새로운 풍경을 걸고 싶어. 그리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미소 지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둘이서 사진 찍으러 가지 않을래? 그리고 그 사진을 저 벽에 걸자. 우리들의 첫 번째 보물로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넘쳐 흘렀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사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일요일 우리는 근처 사진관으로 향했다. 조금 멋을 내고 긴장하며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섰다. 사진사에 자, 웃으세요 라는 말에 우리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완성된 사진은 조금 굳은 표정으로 최고의 미소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틀림없이 지금들 살아가는 우리 두 사람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민준 씨는 그 커다란 초상화를 조용히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새로 생긴 텅 빈 공간에 우리의 소박한 사진을 정성스럽게 걸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걸린 그 작은 사진은 어딘가 자랑스러워 보였다. 혜진 씨의 선명한 그림들에 둘러싸여도 결코 뒤지지 않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다. 그 후의 나날은 마치 새로운 악장이 시작된 것 같았다. 우리 사이에서 서먹함이나 배려라는 이름의 벽이 완전히 걷혔다. 나는 민준 씨의 피아노 옆에 의자를 놓고 그가 연습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마저도 음악의 일부라고 말하며 웃었다. 나 또한 그를 내 세계로 초대했다. 주말에는 내가 고른 문학 영화를 둘이서 나란히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지루해했지만 어느덧 이야기에 빠져들어 감상을 나누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재즈와 문학.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안에서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갔다. 혜진 씨의 추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녀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이나 서먹함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혜진이가 살아있었다면 당신과 좋은 친구가 되었을 텐데. 둘이서 내 험담을 하며 신나게 떠들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민준 씨라는 인간을 형성한 소중한 일부로서, 그리고 이 집의 다정한 수호신 같은 존재로서 내 마음속에도 온화하게 계속 살아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내 책장 옆에 작은 이젤을 세웠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채화 도구를 사모았다. 민준 씨가 당신도 뭔가 그려보는 게 어때? 당신의 눈으로 본 세계를 나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다정하게 권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문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혜진 씨 같은 정열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그림은 그릴 수 없다. 내 그림은 엷고 서툴며 조용한 색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는 내 서툰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훌륭해, 서연 씨, 당신 그림은 조용하지만 저 안쪽까지 이어지는 길처럼 깊이가 있어. 당신 마음속을 보는 것 같아라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그 말이 내 등을 얼마나 힘차게 밀어주었는지. 70살을 넘어 나는 새로운 자신을 만났다. 책만 읽는 내가 아니다.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붓을 쥐는 나,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문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평온과 서로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다. 폭풍의 밤을 넘어선 배가 평온한 항구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강릉의 이 집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보물을 하루하루 소중히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건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 움직인 그 순간이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시작인 것이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다정한 축복의 노래처럼 언제까지나 울려 퍼지고 있었다.